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하워드 막스 메모 이번엔 다르다의 총 결론 내용과 그리고 6월 FOMC를 이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워드 막스의 그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다뤘던 그 9가지 그 명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명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그것들은 모두 낙관적이다. 각 내용은 과거에는 통하지 않았던 이론으로 미래에 이 이론이 왜 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적자와 부채의 확대, 그리고 저금리, 금융시장의 상승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보통 그 저금리라고 한다면 이제 불황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금리가 낮을수록 불황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불황의 그 금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황이다 보니까 적자와 부채가 계속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과 금융시장의 상승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게 일어났죠.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었으며 미래에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생각이다. 위에 논의된 많은 믿음들은 우리가 소위 골드락스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골드락스라는 얘기는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의 그 경제를 얘기할 때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그 골디락스 경제가 이제 형성될 때 그 시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시기였냐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그 기간에 흔히 우리가 골드락스 경제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골드락스를 이제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겁니다. 경제 성장은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정도로 강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 후퇴로 끝날 정도로 약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어 낮아지거나 생활비가 부담스럽게 증가할 정도로 높아져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디락스의 그 경제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근거로 이제 긍정론을 설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골디락스 경제 기간이 끝날 때 거의 보통 그 시기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랑 겹쳤고요. 그 시기가 바로 경기 침체였는데 결국 골디락스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에 한 번도 맞았던 적은 없었어요. 최근 그 두세 번의 그 사이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이번에도 과연 통할 것인지 골디락스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때를 보았지만 뭐 저번 사이클 때도 있었고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이런 주장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적은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적은 없었고 다 침체로 넘어갔다고. 아마 이번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것이 깨질 때까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그러한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은 현재의 투자 환경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골디락스 경제를 외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외친다라는 얘기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현재 그 투자자들이 대부분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믿음이 널리 퍼진 것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 강세, 낙관, 위험에 대한 내성, 그리고 낮은 수준의 회의론에 의해 경계가 해제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이러한 것들은 내재 가치에 비해 높은 자산 가격을 초래하고
이런 낙관주의 요소들의 존재는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것들과 함께 자산 가격을 낮추게 한다. 현실 세계에서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주 좋다와 그렇게 과열되지 않았다 사이에서 요동친다. 그러나 투자 세계의 상황 인식은 종종 완벽에서 절망으로 전환된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환경을 매우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 그것이 절망으로 바뀐다면 그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성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개념으로 돌아가겠다. 첫 번째 단계, 몇 명의 전향적인 사람들만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이때는 보통 사이클 초기입니다. 침체가 깊이 이제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점,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중들은 이때 가장 공포에 질려 있고 지금 상황이 정말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수 스마트 머니를 움직이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젠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때,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 이제 중반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인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때, 지금이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금리도 인하하고 주식시장은 뭐 더 상승할 거다. 그리고 과거와는 지금 매우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그런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뭐 기타 사항들 예전이랑 다르다.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온다고 해도 뭐 몇 년 뒤에나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 굉장히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죠. 1단계에서는. 그러나 항상 뉴스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구매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투자자들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제까지 검토한 9개의 명제는 모두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낙관적 심리를 대변하는 명제들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오늘날의 투자자들을 이끄는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걱정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최고의 투자는 종종 두려움과 절망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변화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지금 경제 구조에서 봤을 때는 제로금리에 도달했을 때, 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했을 때,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 그런 시기가 바로 절망의 시기에 속하게 되는데, 그때 종종 이제 최고의 투자가 그때 이루어지겠죠.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로 과거의 한계를 무미건조하게 일축하려 할 때 그 말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나는 투자자들에게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클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내에 일어나는 디테일한 일은 매번 다르게 일어나겠죠. 역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반복되진 않겠지만 사이클 자체는 반복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 말을 했었는데 지금 하워드 막스도 지금 그 말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자들이 현재의 발전과 미래를 형성할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교훈을 완전히 잊지 않아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과거의 교훈을 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영원히 진행될 거라는 환상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워드 막스의 결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6월 FOMC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 성명서 전문 그 번역본을 한번 쭉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그 주황색 글씨는 기존 그 FOMC에서 달라졌던 부분입니다. 그 5월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회의를 가진 후에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고용시장이 호황을 유지했고 경제활동은 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의 그 강도가 좀 꺾였어요. 기존에는 그 솔리드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적당한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 입장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경제활동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PMI 지수로도 나타났었죠. 최근 수개월간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탄탄한 증가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가계지출 증가세가 연초보다 개선됐지만 기업 고정 투자 지표는 둔화됐다. 이제 연초에는 기업 고정 투자 지표와 가계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됐다라고 표기했는데 일단 6월 FOMC에서는 가계지출 증가세는 연초보다는 개선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 연율 기준으로 볼 때 종합적인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2% 미만 상태에 이제 있다. 시장 기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했다. 시장 기법에 따른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설문 기법에 따른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조사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건 이제 설문 기법이죠. 앞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은 시장 기법이고 어쨌든 시장 기법으로 조사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을 최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2.25에서 2.5%로 동결한다. 위원회는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고용시장 호황, 그리고 위원회 상하 대칭 2%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이 유력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폭 바뀐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 불확실성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 위원회는 이후의 경제 전망 정보들이 시사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노동시장 호황과 상하대칭 2%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이 실현되는 성장세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인내심, 그 단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인내심이란 단어가 삭제되고 대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바뀌었잖아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고 여기에 그 근거는 여기 보면 불확실성 증가 부분,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이후의 경제 전망 정보들이 시사하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그래서 G20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6월 4일날 그 시카고에 그 공개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파월이 공개 스피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시카고 연설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의 FOMC가 진행될 거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FOMC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향후 연방기금 금리를 조정하는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최대 고용 달성 목표와 상하대칭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맞춰 경제 상황과 실물의 기대 수준을 평가할 것이다. 이거는 뭐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붙이는 단골 멘트죠.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바뀐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 금리 정책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 블라드 이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에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내부에서도 보면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서히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점도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점도표를 보기 전에 FOMC에서 이번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리고 미중 무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그 다른 나라 간의 관세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이것이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중 무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에서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그 FOMC 회의 직전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이 아닌 이사 가운데 하나로 강등할 것을 검토했다. 그리고 FOMC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파월 의장을 강등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올라갔죠. 한마디로 중앙은행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뭐 야당이건 여당,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든 뭐 진보 정권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상당히 좀 관대하게 조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 맞습니다. 중앙은행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연준은 트럼프 입장에서 자신의 그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달 이제 7월 말에 그 FOMC가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기를 이제 계속 원하고 있었죠, 트럼프는.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아마도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아니라 이사로 강등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받는 상태에서 7월 FOMC에서 이제 파월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정치적 압박 때문에. 물론 정치적 압박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번 G20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으므로 7월 FOMC에서 연준은 100% 확률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불확실성과 별개로 그 외에 또 체크사항들을 좀 살펴보자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얼마 쓰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2.25에서 2.5%잖아요. 제로금리 도달하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카드를 몇 번 사용하지 않고 제로금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가오는 침체를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연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연설에서 파월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기본적인 정책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향후 침체가 오면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미국은 본격적인 약달러 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 ECB와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이 두 중앙은행은
각각 유로와 엔화를 반드시 달러보다 더 약세로 만들어야 되는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달러보다 강세로 이어진다? 그럼 경제가 붕괴됩니다.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엔화를 계속 약세를 시키려고 아베노믹스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차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단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인 약달러 정책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환경에서 자칫하다가는 아베노믹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붕괴돼요. 그래서 일본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해서 엔화를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전체 통화 가치는 다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예요. 이제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이건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불안 화폐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바뀌어야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 FOMC의 점도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과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2019년에 그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지금 중간값이 대충 2.25에서 2.5 사이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락하냐? 2.0에서 2.25. 그러니까 한 차례 금리 인하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그 중간값을, 점도표의 그 중간값을 보면. 근데 문제는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내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점도표 보시는 이게 하나가 다 한 명 한 명의 의견입니다. 연준 이사들의. 보면은 여기가 갈려있고 여기가 갈려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지금 갈려있어요, 지금. 금리가. 그래서 중간값은 일단 2019년에 한 차례 금리 인하이지만 지금 연준 FOMC에 참석하는 그 40%의 그 사람들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금리에서 0.5%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지금 40%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다. 일치되지 않고.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금리가 1.25에서 1.5 3차례 금리 인하를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25에서 2.5인데 거의 1%네, 1%. 1% 금리 인하를 이제 베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채권 시장은 동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FOMC의 그 점도표의 중간값과 그리고 채권 시장에 바라보는 향후 금리 흐름을 보면은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 왔듯이 채권 시장 쪽으로 결국 금리 정책이 결정됐었어요. 결국.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견 자체도 G20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G20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미중에 딱히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태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더 베팅을 할 겁니다. 지금 수준보다 더 낮게. 그리고
7월 FOMC에서도 점도표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결론은 지금 점도표가 변화한 것을 보면은 스마트머니는 금리 인하가 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지 침체 우려로 단발성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도표와 함께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세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6월달 거는 끝났기 때문에 7월달 거 지금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금리 동결이 없죠, 지금. 금리 동결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보면은 금리 인하 100%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금리 동결은 0%. 그리고 금리 인하 베팅에서도 0.25, 7월 달에 0.25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제 확률이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7월 달 FOMC에서 0.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28%나 됩니다. 아마 G20 때 결과에 따라서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7월 달에 금리 인하 10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FOMC를 이제 기준으로 채권 시장을 지금 어떻게 예상하냐. 지금보다 0.5% 낮아진 0.75에서 2% 수준의 금리로 이제 바뀔 거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차례 금리 인상하고 9월 달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면서 1.75에서 2% 영역대로 목표치를 잡아놨습니다. 한마디로 채권 시장은 7월 달과 9월 달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말 쪽으로 볼게요. 12월 달 거를 한번 볼게요. 12월 달. 12월 달에 그 채권 금리 시장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가장 높은 게 1.5에서 1.75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 검토해 보면은 일단 올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 달 한 차례 금리 인상, 9월 달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12월 달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해서 총 0.7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베팅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이 점점 안 좋게 되면 이 수치도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내년 4월달까지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4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1.5에서 1.75가 아직도 우세하죠. 지금 12월달 거를 보면은 1.5에서 1.75였는데 어쨌든 올해 3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계속 동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때 상황이 31%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지금 그 밑으로는 거의 50% 가까이 되죠. 그 밑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 그래서 내년 4월 이후가 되면은 금리가 또 낮아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다라고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물 시장을 보면 지금 거의 제가 저번에 276 아니면 280 정도 여기까지 일단 반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76 근처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건 분봉상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절반 전체 하락 대비 50%의 그 반등 상태에서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을 맞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올라오는 이 단계 추세 있잖아요. 이 단계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이 반등이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조정이 짧게 나오더라도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왔던 이 반등 파동이 이런 식의 더블 지그재그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A 파동 그리고 C 파동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 지금 상황에서 확률은 낮지만 제가 예전에 A, B, C 이거를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조정 파동이 크게 3, 3, 5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작은 C 파동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내려왔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G20대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미중과 어떤 합의는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원론적인 그런 합의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합의가 나와야만 이런 반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반등. 그리고 이런 반등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세의 이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추세를 이탈을 할 때 5파동 하락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저점을 깨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추세를 이탈을 하더라도 3파동 형태로 하락을 한다면 다시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방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아마 원달러 환율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investing.com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단 이거 최근 이제 제가 유력하게 봤던 이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38.2% 이 라인인데 지금 FOMC가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G20대 정상회담을 할 거다. 거기에는 미중 문제, 미중 무역 문제도 다루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다루겠다. 그리고 이때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시진핑이 좀 북한에 가 있잖아요. 북한이랑 어느 정도 이제 입을 맞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G20대 북한을 또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놓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미 6월 4일날 시카고 연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급락한 거는 단순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G20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20에 대한 그 기대감 중에서 특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그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추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상승 대비 61.8%에서 정확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뭐 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있기보다는 G20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G20의 결과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G20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계속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에 발생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계속 분할을 얘기했습니다. 분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금이랑 은도 마찬가지예요. 분할을 해야만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할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막 사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하이 리턴으로 돌아올 것이고, 갑자기 이런 변수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로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런 가격적인 변동폭에 구애받지 않고 대응을 하려면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분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이제 결국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고점을 갱신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시장은 크게 봤을 때 작년 말에 올라왔던 좀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런 이제 추세대가 형성이 됐고,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올라온 지금 이런 추세선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추세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또 하나 이제 저항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터치하는 부분이 S&P 500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00포인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최대 3,000포인트까지 보인다. 계속 가게 될 경우. 그래서 일단 이 저항에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조정이 나온다. 진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그 시기는 이 추세선 하락 돌파입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그럴 때는 시장에 아마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모양들이.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오파동 하락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선물 시장도 한번 볼게요. 금선물 시장이 결국 의미 있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냥 돌파한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이 좀 늘었죠. 거래량이 뭐 거의 몇 년 만에 최고 거래량, 거의 뭐 1년 만에 최고 거래량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었을 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강한 이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동반됐을 때 나온 그 거래량이 또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이제는 뭐 일봉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뭐 이평선도 다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다 수렴을 한 상태에서 강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 하락 대비 38.2%의 그 1차적인 반등을 마무리 짓고, 이게 1차 상승 파동이었잖아요. 그 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제 거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거의 6년 만에 최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380달러, 아마 여기서 그대로 쭉 직진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약간 과열된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나올 때 1380달러를 지지를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1330달러를 지지를 한다. 이 라인이 전체 그 하락 대비 38.2% 그 반등 구간이거든요. 이 가격. 그리고 지난 6년간의 그 바닥을 만들었던 상단 영역입니다. 이 가격을 강하게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1차 파동에서 내려왔던 이런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이게 거의 1360달러 정도 될 겁니다. 1380달러를 지지하면 매우 좋고요. 그게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1360달러에서만 지지를 해준다. 여기서 지지를 하든 이 밑에서 지지를 하든 그러면 강하게, 정말로 강하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이 라인까지는 가야겠죠. 1400 후반대까지. 만약에 이것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당연히 1500달러를 진입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금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세를 유지를 한다면 은시장도 그 뒤에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이클은 과거와 좀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이 일반적으로 자산 디플레가 이제 진행이 되면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다 제외하고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계속 분할을 얘기했었을 때가 뭐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이때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아니죠. 7월 초니까 대체적으로 이때 시작했겠네. 이때 이 부분 방송을 제가 이 부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분할을 외쳤어요. 계속 금과 은의 그 준비를 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때 분할을 계속 했었으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시고 분할로 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지금 여기 있을 겁니다. 1250달러 이 부분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셨지만 이때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이때 너무 높다고 접근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이때 조정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또 접근하지 못한 분들. 근데 막상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금과 은이 지금 투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투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과 은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리하게 사지 말고 왜 자산의 10% 정도만 보험으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접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계속 분할을 해오셨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왕창 또 산다? 그런 분들 또 다시 마음고생 하겠죠, 당연히. 분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무조건 분할하세요. 무조건. 금과 은의 준비는요.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는 건. 차후에 QE4, QE5, QE6 그 이후에 시스템 위기까지 다 이제 길게 보는 거고요. 그게 20년, 30년 뒤에 일어난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제 구조상. 그리고 이미 QE4부터 얼마나 많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 초양극화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이미 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다 MNT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 가격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향후 벌어질 그 달러 그 가치를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할을 하세요. 분할을 한 번에 막 사지 말고. 시간은 QE4 하기 전까지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하나만 제가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의 그 금 차트입니다. 그때도 보면은 2007년 8월쯤에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왔어요. 지금입니다. 딱 지금. 그러니까 6월 초죠. 6월 초. 이때가 6월 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바로 다음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로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64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시장이 완전히 침체로 돌아서면서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분을 싹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싹 다. 100% 반납했습니다. 이만큼 올렸던 거 이만큼 다 반납했어요. 자산 디플레의 그 영향, 강달러의 영향으로.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2008년 10월달 정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장기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 시장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볼게요.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금리 인하 흐름은 뭐 G20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 시장이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약달러잖아요. 약달러. 약달러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그 상품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체로, 글로벌 침체로 완전히 돌아선다. 그러면 다시 강달러가 되겠죠. 그럼 다시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그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00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을 머리에 넣으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바닥권이 완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자산 디플레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가격대는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여기서만 분할을 잘 해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초도 그랬고 뭐 제 채널 뭐 금팔이니 은팔이니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금 사지 말라고 아주 달달 볶듯이 그냥 TV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금 사지 마라, 망한다. 뭐 지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주요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 구조, 그리고 정책들, 그리고 지금의 시장 구조와 경제 구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봐야만 뭐 주식시장이든지 상품시장이든지 채권시장이든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만 보지 전체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헛다리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자기는 매수를 하고 금 사면 망한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만약에 전문가가 그랬다면 정말로 파람치한 인간이고요. 그런데 자기도 정말로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면 무능력입니다. 지금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전문가 대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무능력이거나 사기꾼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물론 극소수 전문가들은 제대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극소수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제대로 분석하는 그 소수 분석가들이나 그 투자자들은 다 해외에 있어요, 해외. 어느 정도
그 금융의 역사를 많이 가진 유럽이나 미국에 있지, 우리나라처럼 금융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만 보고 다른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앞으로 사기꾼들 또는 무능력자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경제 관련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만 되더라도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꽤 많이 가려질 거예요. 특히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떤 경제 채널이 무능력한 경제 채널이었고, 어느 채널이 정말로 제대로 된 채널이었는지 아마 조금 명암이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저번 영상에 구독자 김동현님이 금융안정보고서를 이제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게 좀 많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과거랑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라든지 그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그 빚 규모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위험이 발생될 경우에는 한국판 리먼 사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이거예요. 대놓고 이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을 다뤄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